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 오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3부의 12장 마들렌의 향기, 13장 시간의 원천, 똑자님이 14장 이것이 시간이다. 그리고 옹기니의 글을 마지막으로 이 책을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3부 시간의 원천 12장 마들렌의 향기 할게요. 이 마들렌의 향기를 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자아라는 이름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선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걸 한번 차근히 살펴볼게요. 우리는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체를 부정해요. 우리는 이 몸이라는 존재를 갖고 있지만 단단한 바위가 물체가 아니듯이 앞에서 우리는 이 바위가 물체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양자들의 모임인데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실체가 아닙니다. 마차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마차는 바퀴, 차축, 멍에가 모여서 마차라는 관계를 형성하듯이 인간도 여러 부품과 사건이 얽혀 일어나는 연속적인 프로세스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은 나라는 이름은 고정된 알맹이가 아니라 복잡한 관계망을 부르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고요. 자아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느끼게 되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관점입니다. 이걸 거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거울이 비치는 풍경이 있듯이 모든 것을 다 비추지는 못하고 거울 안에 들어가는 그 부분만 비추듯이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하나의 시점,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내가 보는 세상이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상호작용입니다. 자아는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관계 속에서 비춰진 나의 이미지가 신경망에 고착되어 나라는 개념이 형성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혼자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분명히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비친 나의 모습이 하나하나씩 조합되고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억입니다. 이 기억이 바로 우리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의 핵심인데요. 기억을 하는 거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인데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흩어진 과거의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기억이 없다면 과거에 나는 누구였는지 아무 기억도 없을 거예요. 현재만 있을 뿐인데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간은 내가 쓴 한 편의 소설이라는 건데요. 로벨리는 이제 철학자들의 입을 빌려서 시간이 우리 내면에 있음을 설명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음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직전에 들었던 음과 또 다음에 들려올 음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라는 실로 과거와 미래를 엮어 시간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칸트와 하이데거는 시간은 우주에 원래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뇌에 설치한 인식의 틀이라고 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선언적인 틀, 인식의 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르스트는 소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시간은 결국 내 시냅스에 담긴 기억의 풍경입니다. 라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마들렌을 먹으면서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해서 소설이 계속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마들렌 향기가 기억을 깨우듯 현실은 기억 속에서 재구성된다고 합니다. 즉 시간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눈물겨운 선물, 나라는 존재. 앞서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시간이 만들어낸 존재라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면 나도 없다는 거고요. 근데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대요. 우리가 앞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미시적으로 볼 수 없고 희미하게 대충 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있는 것이고, 엔트로피에 의해서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도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라지고 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집착이 생긴대요. 이 집착이 마음의 고통을 만든다고 합니다. 즉, 고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시간이 만들어낸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존재의 축복은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자아가 생겼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로 인해서 나는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개념들이 하나씩 생긴 거예요. 시간이 멈춰 있다면 사랑도, 추억도, 삶의 드라마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고통스럽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우주가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과학에서 철학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마지막이 더 이제 과학적이 아니라 철학적인 내용으로 흐르더라고요. 이제 13장의 시간의 원천인데요. 요 장은 총정리하는 개념이더라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총정리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우리가 믿어온 시간은 한상입니다. 이거는 앞장에서 우리가 봤던 과학적 실험, 증거들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통의 현재는 없다. 현재는 우주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의 지역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앞서 봤던 누구에게나 동일한 지금은 없다고 말을 하면서 당연히 우주에서는 동일한 건 없고요. 심지어 이 지구에서도 높이에 따라 속도에 따라 각자 다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차이도 없대요. 이거는 우주의 기본 방정식은 앞에서 풀던 뒤로 거꾸로 해서 풀던 다 동일하게 성립을 하거든요. 그 말을 앞뒤가 대칭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시간이 있다면, 과거와 미래가 있다면 이 대칭적인 게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물 대신 사건은 세상에 멈춰있는 물체가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으며 변하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이거는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으며 변하는 그 과정, 사건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흐름을 느끼는가? 이것도 총정리 개념인데요. 왜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가 하면 우리의 무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미시적인 정보를 다 보지 못하고 대충 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생기고 그 결과로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열적 시간은 우주의 본질이 아니라 세상을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인간의 관점이 만들어낸 특별한 변수입니다. 이 열적 시간은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시간을 제조하는 존재, 기억을 말하는 건데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프루스트의 통찰은 마들렌 향기가 기억을 깨우듯 시간은 우리 뇌 시냅스 속에 새겨진 기억의 풍경이라고 말을 하고요. 뇌의 작용을 보면 내가 과거의 흔적, 기억을 붙들고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지속성이라는 시간 감각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존재의 정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결국 내가 쌓아온 기억, 시간에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지도는 시간의 정체는 외부 세계의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지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고뇌의 원인이자 위대한 선물. 네. 불안과 영혼은 인간은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 공포, 소멸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영혼과 신 같은 존재를 상상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위안을 얻고 죽음의 공포에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라는 초원은 하지만 이 로벨리는 시간이 곧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곧 시간이라는 거고요.
우리는 기억의 흔적에 의해 펼쳐진 초원이며 미래를 향한 갈망 그 자체라고 합니다. 결론은 시간은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나라는 소중한 존재를 가능하게 한 우주 최고의 산물이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3부 시간의 원천에서 14장 이것이 시간이다입니다. 이 부분의 제일 앞에서 이제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 제3장에 강인한 영혼인 야크샤가 팝다바의 최고령자이자 현자였던 유디스트라에게 한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신비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이 유디스티라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도 살아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불멸의 존재인 것처럼 산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죽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매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고 또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긴 하거든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카를로 로벨리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불멸의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내가 두려운 것은 고통, 노화, 나약함, 사랑을 잃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자도 이제 죽음은 먼 일이라고 생각해서 두렵지 않았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보니까 삶을 사랑하지만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죽음을 포상휴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자가 이제 본인의 지금 삶을 조금 서술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게 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가 이제 매일의 날들로 충만할 때 죽었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카를로 로벨리 저자는 달콤 씁쓸한 잔을 이미 많이 마셨고 때가 되어서 천사가 와서 때가 됐다라고 하면 그게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따라갈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조금 제가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있었는데요. 다정하지만 적대적이기도 하고 명확한 듯하지만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떼지어 밀려드는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좀 잘 표현한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떨 땐 되게 좋다가 어떨 땐 나한테 이런 일이라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막 생겨오잖아요. 근데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 해결했을 때 뿌듯함과 행복함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 게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진화의 오류라고 표현하는데요. 과거부터 이제 인간이 수만 년 살아오면서 동물 포식자가 나타나면 두려워하고 도망쳐야 되잖아요. 뭐 호랑이나 곰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길 방법은 거의 없으니까. 네, 이제 이런 두려움이 인간은 그 미래의 예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나친 두려움이 왔고 이제 이렇게 우리 인간이 탄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노화가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는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삶이 그냥 이런 죽음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인간의 첫 번째 요건은 생존에 대한 갈망, 배고픔, 사랑의 필요성, 인간 사회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는 본능 등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조금 또 인상적이었는데요. 뭐 메슬로우 욕구 5단계 보면 그냥 여기 기본 욕구, 뭐 갈망, 배고픔, 그 다음에 인정 욕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좀 본능에 의해서 이런 것을 충족하는 것을 좀 추구한다고 하고, 이제 두 번째 요건은, 첫 번째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성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삶에 대한 성찰이 아니고 삶 그 자체이다. 그냥 이 삶을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간이다라고 표현한다고 저는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4장 이것이 시간이다 뒷부분에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노래는 시간에 대한 인지이다 하면서 그 음을 현재 하나만 듣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올 음을 예측하고 하면서 이제 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노래가 시간이고 그 자체가 시간의 시작인 배다의 창가이다라고 하면서 베토벤의 장원 미사곡 중에 베네딕투스라는 부분에서 바이올린 곡이 있는데 이 곡을 들으면 순수한 아름다움과 순수한 절망, 순수한 행복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꼭 이 곡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곡 속에서 숨을 가다듬으면서 가만히 멈춰 있으면 신비로운 감각의 원천을 느낄 수 있다. 시간의 원천도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일 끝에 이제 곡이 잦아들면서 멈추면
은줄이 끊어지고 황금 전등이 깨지고 암포라 항아리의 밑바닥이 부서지고 도르래가 연못에 빠지고 먼지가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두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참 달콤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이것이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옴기니의 글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옴기니는 이중원 님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교수십니다. 물리학을 전공하셨는데 철학과 교수이신 게 좀 신기했고 이 책 자체가 물리학 책인데 좀 철학 책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옴기니나 카를로 로벨리의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카를로 로벨리 저자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제 양자 중력 이론의 선구자이고 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전에 모든 순간의 물리학과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물질과 에너지, 공간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가 시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본질은 무엇일까? 같은 질문에 대한 일종의 답변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양자 중력 이론 자체가 현재는 이론적 상상을 통해 우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고 있는 수준이고 아직 실험적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실험적 증거가 생기면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옴기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창 물리학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있어서 이게 조금 요약이 잘 된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 이론인데요. 세상의 모든 사물이 유한한 크기를 지닌 매우 작은 양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양자들이 불연속적이고 불확정적인 요동으로 이제 세상이 변화한다고 이해하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요. 중력 이론이라고도 부르고 우주의 물질 분포에 따라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흐르고 공간도 다르게 휘어서 우주에는 유일한 시공간 대신에 수많은 시공간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 카를로 로벨리의 양자 중력 이론은 이 양자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결합해서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물질과 공간, 시간을 주제로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옴기니께서 책의 원제목이 시간의 질서였다고 하면서 이게 좀 역설적인 표현이어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한국 제목을 붙이셨다고 하고요. 시간에 어떤 순서나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 세계에서 바라본 우주의 특수한 양상일 뿐이다. 보편적인 본질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시간은 물질들이 만들어내는 사건들 간의 관계이고 이 관계들의 동적인 구조에 나타나는 양상으로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시간관념은 유일하고 방향이 있고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우리 지각 오류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 자체가 근사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같은 시계를 사용하고 또 시간은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부터 지금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예측하는 미래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방향성이 있어서 흐른다고 느끼지만 사실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자이신 이중원 님이 제일 마지막에 지구의 시간이 아닌 우주의 시간, 곧 시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한 발짝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번역하셨다고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시간이라는 게 그냥 내가 보고 느끼는 것과 달리 우주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간은 우리의 기억도 영향이 있었다는 것,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톡사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없다라는 그 과학적인 실험, 증명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을 해주겠지라고 해서 막 읽다가 나중에 3부에서는 진짜 철학책으로 흐른 것 같았어요. 철학적인 부분을 읽으니까 이 시간이 있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생겼구나. 우리가 제일 관심이 있어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자아 정체감이 이 시간이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이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물리학 책으로 접근을 했다가 나중엔 철학책으로 끝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볼 부분도 마지막에 이제 철학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런지 생각해 볼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책으로 만나요. 안녕!